알토스 바르코, 배를 멈춰라. 이 사람은 미국 해양경비대원으로 해상 상식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빠르게 달리는 추격정에서 열린 바다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잠수함의 미끄러운 선체 위로 직접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 밸브를 열어 수백만 달러짜리 화물을 일부러 바다 밑으로 가라앉히기 전에 정확히 60초 안에 해치를 억지로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 같은 스턴트도 작전에서 가장 미친 부분은 아닙니다. 이 조잡한 카르텔 제작 잠수함이 지구상에서 가장 첨단 해상 감시망을 어떻게 뚫고 지나갔는지가 바로 그 미친 부분입니다. 애초에 이곳 동태평양 어딘가 육지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까지 오기 위해 한 선박이 바다 물결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바로 마약 잠수함입니다. 길이 40피트, 즉 12m의 유리섬유 튜브 안에는 17,000파운드, 7,700kg의 코카인이 실려 있습니다. 그 가치는 거의 2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악명높게도 탐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 은밀한 선박들은 카르텔이 마약을 장거리로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목적지까지 한 번도 발견되지 않고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배는 잘못된 해역, 즉 미국 해양경비대가 지키는 구역으로 들어왔고 이제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 중 하나를 납포하는 일은 단순한 요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애초에 이들을 찾는 것은 수학적으로 악몽과도 같습니다. 미국 군대는 초홍성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 설계된 레이더와 우주에서 자동차 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는 위성을 이용해 비할 데 없는 추적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값싼 유리섬유와 디젤 엔진을 쓰는 정글 밀수 조직이 모든 추적망을 완전히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잡기 어렵기 때문에 해양경비대 요원들은 실제로 바다에서 마주치는 일이 워낙 드물어 빅풋이나 흰고래 같은 별명을 붙입니다. 해양경비대에 강력한 레이더와 감시 장비가 있어도 이런 스텔스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동태평양은 수백만 평방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이는 미국 본토 전체와 거의 맞먹는 크기입니다. 그 넓은 구역을 지키는 것은 몇 대의 경찰차로 나라 전체를 순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넓은 바다를 감시해야 해서 밀수업자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자체도 있습니다. 이름에 잠수가 들어가지만 그 자체로 천재적인 공학의 산물입니다. 이 선박들은 기술적으로는 반잠수정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전체 무게의 90%가 수면 아래 출렁이는 파도 밑에 숨겨지도록 설계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작고 강하게 보호된 조종석과 공기 흡입관 뿐입니다. 잠수함의 윗부분도 보통 파란색이나 회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주변의 바다 물결과 잘 어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잠수정을 찾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이 잠수정들은 낮게 설계된 외형과 유리 섬유 구조로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아 군사 컴퓨터가 돌발파로 오인합니다. 게다가 마약 잠수정들은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대부분 최고 속도가 10노트, 즉 시속 11.5마일 또는 시속 18.5k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목적지까지 며칠 걸리지만 그만큼 조용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바다를 순찰해도 선체 옆을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하나조차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안경비대는 이런 선박의 약 11%만을 적발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이 작전 중 군은 운이 좋았습니다. 이 특정 마약 잠수함의 좁은 공간에 빽빽이 들어찬 선원들은 이번에도 별일 없이 바다를 건너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들키지 않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지만 고고도 감시 항공기가 그들의 항적을 잠깐 포착했습니다. 군은 보트의 형태를 찾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감한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해 잠수함의 디젤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한 열이 차가운 바다로 퍼져나가는 것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그 열 이상 현상을 포착하자 그 정보는 미 해양경비대 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커터 먼로우는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게 수평선 너머 몇 마일 떨어진 곳에 머물렀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를 신속히 띄워 감시하고 두 소형 추격정으로 선박을 막으며 경비대원들은 최대한 은밀히 잠수함에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부족해 1분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카르텔의 규정에 따르면 선원들이 군함이 접근하는 소리를 들으면 즉시 내부 침수 밸브를 열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잠수함이 순식간에 침수되어 수백만 달러짜리 화물과 증거가 모두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잠수함 침몰 위험뿐 아니라 밀수 선원들이 종종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하며 해양경비대 요원들은 선원 체포에 몇 분밖에 없습니다. 승선 보트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 잠수함에 가까이 다가가자
무장한 해양경비대 요원 중 한 명이 스페인어로 외칩니다. 알토, 수바르코, 배를 멈춰라.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이제 과감히 승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총과 야간 투시경을 장착한 채 그들은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둡게 조명이 켜진 잠수함 내부에서 3명의 경비대원이 자신들의 보트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움직이고 있는 나르코 잠수함의 젖은 선체 위로 곧장 뛰어오릅니다. 승선 요원 중 한 명이 해치로 달려가 주먹으로 두드리며 안에 있는 선원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전술적 기습에 엄청난 충격에 선원들은 얼어붙고 맙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안 선원들은 해치를 열고 두 손을 듭니다. 그들은 반응할 틈도 없이 배와 함께 침몰하기보다는 목숨을 지키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작전은 교과서적인 성공이었습니다. 17,000파운드, 즉 7,700kg의 마약이 압수되었습니다. 선원 5명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은 카르텔의 주머니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바로 빼앗았습니다. 당국은 마침내 태평양 공급선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군사적 승리로 갈등은 끝나지 않았고 카르텔은 봉쇄된 태평양을 보며 새로운 공학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어 당국이 예상 못했습니다. 카르텔이 잠수함을 봉쇄된 미 해군 방어망을 뚫고 북쪽으로 보낼 수 없다면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대서양을 건너야 했습니다. 마약 잠수함은 주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를 오가며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에서 비밀 경로로 이동합니다. 태평양이나 카리브해를 건너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또는 미국을 향해 이동합니다. 수주간 대서양을 횡단하려면 잠수함 승무원들은 3,500마일, 5,600km의 예측 불가능한 바다를 건너야 하며 대형 화물선을 피하고 대양의 거센 폭풍과 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좁고 조잡한 관 안에서 견뎌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아마존 정글 깊숙한 곳, 울창한 수관 아래 임시 조선소에서 카르텔 기술자들이 선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이 새로운 잠수함에 그들은 쉐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길이 71피트, 즉 21.5m가 넘는 이 스텔스 그레이 반 잠수정은 위협적인 장비였지만 인간의 생존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양을 건너려면 잠수함에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르텔의 기술자들은 장갑이 없는 유리섬유 선체에 5,300갤런, 즉 2만 미터의 가연성 디젤 연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6,600파운드, 즉 3,000kg의 코카인, 1억 달러가 넘는 화물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 무게를 밀어내기 위해서였죠. 3,500마일, 즉 5,600km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 그들은 중장비용 산업용 디젤 엔진을 설치했습니다. 연료와 마약, 엔진까지 모두 설치하고 나면 실제로 이 잠수정을 조종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은 선박 뒤쪽에 좁고 답답한 선실에 억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조종석에는 한 명만 앉을 수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바닥에 누워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고 침대도 없었으며 머리 위에 바로 하나의 환기구만 있어서 질식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밀폐되고 어두운 관 속에 갇혀 있었고 바로 옆에는 산소를 태우며 독성 배기가스를 선실 안으로 직접 내뿜는 방음 처리도 안 된 디젤 엔진이 요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카르텔은 이런 심리적 고문을 견딜 만큼 절박한 선원을 필요로 했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아구스틴 알바레스, 32세의 전 스페인 아마추어 복싱 챔피언은 인생을 바꿀 만한 거액의 보상을 제안받았습니다. 체이츠 2호에 올라타 2명의 에콰도르 사촌들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해안까지 도착할 수 있다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29일 그들은 해치를 봉인하고 아마존 분지를 떠나 위험한 대서양의 망망대해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그 후로 27일간 인간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작고 답답한 칸에 갇힌 채 세 남자는 고된 8시간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수백 마일 떨어진 텅 빈 바다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극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병에 든 물, 차가운 밥, 정어리, 에너지바만 먹었고 선내에는 배관시설도 없었습니다. 용변을 봐야 할 때는 비닐봉지를 사용해야 했고 그 봉지들은 뜨거운 선실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날마다 남성들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엔진의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 속에서 원유, 디젤 연료와 썩어가는 음식, 그리고 인간 배설물에 역겨운 악취가 가득한 어둠 속에 갇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날씨가 변했습니다. 거의 한 달에 걸친 항해 동안 셰아호는 3번이나 각각 다른 맹렬한 해상 폭풍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유리섬유 상자에 갇혀 연기에 질식할 뻔하고 수천 톤에 달하는 바닷물이 배를 마구 뒤흔드는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면 위로 올라가거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500마일, 5,600km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 결국 스페인의 바위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해안 밖 바다에서 대기하면서 현지 카르텔의 어선 몇 척과 접선해 코카인을 하역한 뒤 자침 밸브를 열어 배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서양에는 그들을 위한 마지막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해안 근처의 바다는 너무 거칠어서 작은 어선들이 잠수함 옆에 안전하게 접근해 마약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연료가 거의 바닥나고 선택지가 없어진 알바레즈는 육지에 있는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절박하게 전화를 걸어 해안으로 코카인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알바레즈와 선원들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이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다국적 정보망이 이 지역의 이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의 법 집행기관들이 그들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경찰이 접근하자 침수 밸브를 열어 배를 가라앉히고 얼음장 같은 바닷물에 뛰어들어 바위 해안까지 헤엄쳤습니다. 두 에콰도르인은 곧 체포됐습니다. 여정에 지쳐 몸과 마음이 망가진 알바레스는 겨우 육지에 도착해 5날을 버려진 집에 숨어 있었으나 결국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세 남자 모두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침몰한 잠수함을 해저에서 끌어올려 모든 코카인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카르텔들은 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실패한 대서양 횡단 임무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잠수함의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리 섬유는 잘 버텼고 엔진은 3,500마일 항해를 버텨냈으며 스텔스 설계 덕분에 거의 한 달 동안 탐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카르텔에게 실패를 안긴 유일한 것은 그것을 조종한 인간들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였습니다. 인간은 피로해지고 인간은 절박한 전화통화를 하며 지친 인간은 치명적인 작전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카르텔의 기술자들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인간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 요소를 없애면 카르텔이 모든 작전 취합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 승무원은 음식, 물,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선체 내부에 소중한 공간을 차지하는 비좁은 선실을 요구하죠. 그들은 목숨을 걸 대가로 인생이 바뀔 만큼의 큰 돈을 받아야 하지만 인간 승무원은 정보 유출 위험도 있습니다. 밀수업자가 국제당국에 붙잡혀 신문을 받게 되면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압박에 못 이겨 카르텔 보스들의 이름을 자백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숨 쉴 필요도 없고 급여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신문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카르텔 조직은 절박한 남자들에게 독성의 바다 횡단을 견디게 하며 돈을 주는 대신 기술 전문가들과 해양 엔지니어들을 고용해 무인 반잠 수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승무원 선실을 제거해 인간 승무원과 생존 물품의 무게 없이 잠수정 구조를 더 낮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미미하던 메이더 흔적과 사라지고 연료와 화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열린 바다에서 운용하는 것은 복잡한 공학적 난관을 제시합니다. 원격 조종 차량은 지속적인 데이터 흐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해상 위성 인터넷은 수년간 무겁고 전력 소모가 큰 도명 안테나를 필요로 해 잠수함의 은밀성을 쉽게 해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의 상용화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피자 박스 크기의 평평하고 방수되는 수신기만으로도 지구 어디에서든 고속 영상 전송이 가능합니다. 조종사 대신 평평한 스타링크 안테나를 유리 섬유 선체 뱃머리에 바로 고정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잠수정에 2대의 감시 카메라를 연결했습니다. 한 대는 바깥쪽을 향해 해상의 진행 방향을 감시하도록 설치했고 다른 한 대는 엔진룸 깊숙한 곳에 장착해 기계 계기판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카르텔 운영자는 남미 깊은 곳에서 컴퓨터로 수천 파운드의 불법 화물을 국제 해역에서 원격 조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영상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만약 거센 파도가 선수 위로 덮쳐 안테나가 잠시 잠기게 되면 카르텔 운영자는 연결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자율항법 소프트웨어를 통합했습니다. 스타링크 신호가 끊기면 탑재 컴퓨터가 제어합니다. 미리 설정된 GPS 웨이포인트로 선박이 경로를 유지하다가 다음 파도를 넘어 업링크가 다시 연결될 때까지 조종합니다. 또한 무인 선박 승선은 이를 추적하는 군대에 새로운 전술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제 정글의 카르텔 조직원이 실시간 카메라로 군 순찰장을 봐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키를 눌러 디지털 자침 프로토콜을 작동시켜 해군이 배에 접근하기도 전에 선체를 침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카르텔에게 엄청난 기술적 도약이었고 2025년 7월 애군은 이 새로운 현실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카리브해를 스캔하던 콜롬비아 해군은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낮은 실루엣의 회색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마약 잠수함으로 판단한 순찰정과 항공기는 그 좌표를 추적했습니다. 승선 요원들은 작은 보트로 접근해 무기를 꺼내들고 몇 년 전 미국 해양경비대가 쓴 것과 같은 전술기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체에 접근하면서 필사적으로 침수 밸브를 당기려는 인간 승무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무장한 선원들이 마침내 해치를 열었을 때 그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밀수꾼도 없었고 공기 통풍구도 없었으며 승무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스타링크 모뎀, 복잡한 전선들, 그리고 3,300파운드, 즉 1,500kg의 코카인 운반용 텅 빈 화물칸만 있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군 정보부는 이것이 단순한 마약 운반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밀수 전략의 베타 테스트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콜롬비아 최대의 마약 밀매 조직인 걸프 클랜은 자유 드론을 빈 상태로 시험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드론의 회피 능력을 공해상에서 실제 화물 적재 전 시험했습니다. 해군은 이 선박을 압수했으며 이는 남미 해역에서 자율 마약 드론이 처음으로 포획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2019년 해안경비대의 첫 공격은 갈등을 끝내지 못했고 오히려 밀수 조직이 원격 조종 해상 함대로 진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제당국은 더 이상 섬유유리 튜브에 탄 절박한 밀수업자들을 쫓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는 조직과 비대칭 해상 드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르텔은 값비싼 인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밀수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값싼 무인 선박을 대량 생산하면 군집 전술로 법 집행기관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10대의 자율 잠수정을 한 번에 투입해 군이 3대를 가로채도 7대가 감시망을 뚫고 지나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현대 군사 전투를 반영한 기술적 군비 경쟁입니다. 카르텔이 무인 선박을 프로그래밍해서 마약을 운반할 수 있다면 국가 군대도 똑같은 선박을 프로그래밍해서 고성능 폭약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고의 드론 군대를 구축하여 무인 자폭 해상 드론을 보내 러시아의 군함과 석유 시추 시설을 포함한 자산을 폭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다음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전장에 뵙겠습니다.